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은 모처럼 국내 문제보다는 대중국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세상의 길을 해볼까 합니다. 아침에 제가 아침 운동을 하러 마포 쪽에 강변북로 거리를 산책길을 걸었더니 날씨가 무지하게 좋고요. 운동을 좀 했더니 봄이 완연하게 보여서 춥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거추장스러운 양복 좀 벗고 그냥 와이셔츠, 그 편한 와이셔츠로 여러분을 많이 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중국이 워낙 공갈을 많이 쳐요. 요새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등등으로 해서 그냥 배가 아픈지 그냥 별소리를 다 하는데, 뭐 문자를 저도 알만 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자성어 문자를 써가지고 막 공격을 해서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마침 오늘 조선일보의 그 송재윤 교수가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 교수군요. 이 양반이 아주 정통한 해설을 해주어서 이거 가지고 중국의 속셈을 좀 간파해 보고자 합니다. 이 원래 중국이 좀 말버릇이 나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최근에 중국의 눈에 거슬리게 행동하는 사람이 요새 국무위원으로 격상된 전 왕이 외교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 이제 70대죠. 이 사람이 생기기도 잘생겼어. 중국식으로 좀 홍콩에서 배우를 해도 빠지지 않을 만큼 잘생겼는데 아주 거만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특히 뭐 제가 꼭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뭐 어디 악수를 하면 문재인 어깨를 탁 치고 가고, 아니 완전히 뭐 토후국 제후 만나듯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직 대단히 기분 나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봐서, 아니 저 문재인은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야. 저렇게 하면 쥐도 만나서 어깨를 탁 치면서 웃고 뭐 좀 해야지. 그냥 당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행동이 뭐 외교적인 뭐 스케줄이 잘 잡히지 않아서 대통령이 혼자 밥 먹었다고 해서 혼밥 먹었다 하는 비판 쪽에 기사가 나오는 것보다 더 기분 나빠. 왕위가 몇 번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중국 외교부가 그렇게 많이 해요. 많이 해. 근데 사실은 옛날에 보면 모택동이나 뭐 유속이나, 그리고 특히 초은라이, 주은래 이런 사람들은 이 한국 당시에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좀 스케일이 커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특히 주은래 같은 사람은 이 조선 해방, 그러니까 일제에 대항하는 조선민족의 해방 정선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고, 그리고 뭐 자기들도 국공 합작도 한 적도 있고,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총리 대신을 저격한, 하얼빈에서 저격한 우리 안중근 의사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주은래가 남계대학이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천진 근처에 있는 대학인데, 거기를 가면 주은래 글씨로 교문 옆에 아주 황금색 바닥에다가 나는 남계를 사랑한다, 그 초은라이 하고 사인이 탁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계대학의 상징이 주은래입니다. 근데 주은래가 학생 시절에, 프랑스 유학하기 전이었겠죠. 학생 시절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의거를 했을 때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해가지고 남계대학에서 자기 부인이 있죠. 부인하고 같은 클래스메이트예요. 부인은 좀 포동포동하게, 좀 둥둥하게 생겨서 중국 사람이 남녀를 바꿨으면 좋았을 뻔했다 할 농담이 있을 지경인데, 클래스메이트하고 같이 결혼을 했는데, 안중근 의사를 연극을 했어요. 남계대학에 학생들이 연극을 했는데, 아니 자기 남자가 안중근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부인, 여자친구를
안중근으로 분을 하고 자기는 감독을 했어요. 감독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안중근의 그 희생 정신을 그 하얼빈을 중심으로 해서 총 쏘고 어쩌고 한 것을 아주 막 극찬하고 승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선민족, 한국민족에 대한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그 다음부터는 뭐 강택민 정도 뭐 호유방까지도 괜찮은데 요새 이 시진핑 섭진평이지 시진핑 씨가 와서 요새 유난히 막 거치말을 해서 이거 기분 나빠서 견딜 수가 없어. 왕이 아까 그 제가 손버릇 하는 것도 아주 기분 나쁘다 하다시피 그런데 이 송재윤 씨의 글을 보고 우리가 꼭 흥분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왕이는 올해 70이에요. 그리고 이제 10년째 외교부 장관, 외무부 장관을 하다가 이번에 중국의 외교의 사령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에 주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56살 먹은 친강이라는 젊은이가 됐는데 이 친강이 굉장히 전투적이야. 싸나워. 그래서 이번에 왕이가 이번 1월에 이번 그 1일에 발행된 5월 1일입니다. 5월 1일에 발행된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라는 데 이런 글을 냈어요. 자기 이름으로 민족의 부흥의 뜻을 두고 인류 문명을 가슴에 품으며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새로운 여정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포부가 대단합니다.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48살에 외교부장이 돼서 사상 최초로 최연소 외교부장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 후임으로 된 이 신부장이라는 사람은 늑대 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고 2011년부터 14년까지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을 하면서 아주 거침없는 강경 발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늑대 같은 전사라는 그런 평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번에 했던 말도 그 전력에 비하면 크게 놀랄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보시죠. 중국 외교당국의 상투적 표현, 이거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잘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단계는 불용치회, 참견하지 말아라. 홍콩, 대만, 신장, 티베트 문제만 나오면 꼭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좀 더 화가 나면 2단계로 완화 필자분, 불장난을 하면 불해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더 흥분을 시키려고 했는지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 이렇게 또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다행부르 필자패, 불의를 자꾸 행하면 필시 차별한다. 그렇게 악담을 했어요. 그래서 막판에 이거저거 다 안 되면 무리언지 불예하라. 예고 안 왔다고 해서 말하지 말라. 이것은 네 공격할 거다. 까불지 마.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쳐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전포고의 그 입장인데 최근에 10년 새 일본이나 인도나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도 이런 용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번에 얘기했던 거 이쪽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왕원빈 중외교부 대변인이 20일 날 불용치회 1단계를 쓰고 그것 갖고 좀 부족했는지 그 다음에 21일 날 그 친강 늑대 전사라고 불리는 새로운 외교부장이 왕화 필자분 21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주로 윤 대통령이 대만의 현상 유지를 깨려는 것은 반대한다는 발언을 하니까 자기들하고 직접적인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바짝 화가 나는 모양인데 이런 문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놀라지 마시기를 바란다. 이게 이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쓰는 문구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말은 중국의 외교 상투적인 수법이고 다 교본에 나와 있는 수법이다. 이게 이제 송재윤 교수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자꾸 행하면 필시 자멸한다 하는 그런 제목 아래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외국 기자들이 자꾸 이렇게 쓰니까 홍콩의 외국인 기자회 등 흑백을 혼동하고 시비를 전도하여 공공연히 열악한 언론을 퍼뜨리고 사특하게 홍콩의 법치와 자유를 폄훼하고 망령되의 홍콩 특구 경찰의 합법적 법 집행을 방해했으며 공개적으로는 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는 분자들을 비호했다. 그 어떤 외부의 간섭과 비방도 당랑거철은 여러분 아시죠? 사마귀가 그 앞발 두고 수레를 막는 당랑거철의 그 의미 없는 짓일 뿐이다. 이렇게 악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담을 배워가지고 북한의 이제 김여정이나 등등 사람들이 남한 대통령에다가 삶은 소대가리가 어쩌고 제가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다 발표는 안 하겠지만 그따위가 혹평을 해요. 근데 이 말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새로운 대중국 외교관이 필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송 교수의 주장은 논전을 벌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언쟁을 하지 말고 논쟁을 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외교에 새로운 전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에 아주 밝고 중국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여서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실력, 중국 문화에도 받고 중국어에도 능통하고 그런 사람을 잡는데 여기 세 가지의 그 쟁점을 썼어요. 첫째, 대만 문제는 중국 사람들은 이것은 자기 나라 문제인데 왜 니들이 시비를 거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 나라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다. 이걸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국제사회의 그 누구도 대만 문제도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이슈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다. 그 윤 대통령의 발언이 맞다 이거죠. 산업의 쌀이라고 부리는 반도체 생산국. 요새 그 반도체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산업화의 가장 중요한 그 매개체 쌀, 산업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대만은 이미 세계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세계 경제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양안의 현상 유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차이나라는 큰 공용을 달래고 어르고 눌려야만 하는 국제사회 공동의 큰 변수이다. 숙제이다. 그래서 대만은 국제경제의 중요한 허브이며 대만인 절대다수의 의지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유전형의 전초기지인데 이것을 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니들 시비 거지 말라 하는 것은 그런 국제 현실을 무시한 1차원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박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국민도 이런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만은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만은 한 번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지들이 주장할 뿐이지. 보세요. 중국은 노상 대만을 예로부터 중국 영토에 나눌 수 없는 일부였다며 대만이 이미 중국의 부속 영토인 듯이 우겨대지만은 이건 거짓말이다 이거요. 역사적으로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복속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단 한 번도. 대만은 1683년에 청나라 제국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고 청일전쟁의 결과 1895년 그러니까 청일전쟁 직후입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청나라가 패배하고 대만을 일본에다 빼앗긴 거예요. 그때만 해도 중화민국은 대만을 포함한 전 중국 영토의 합법 정부로서 유엔 창립 회원국이자 상임 이사국이어서 국부 대만, 창가이 세계의 대만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국공내전이 벌어져가지고 결과적으로 대만이 장가사이가 모택당에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대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만으로 그 영토가 축소됐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때 그 북경에 있는 고궁박물관 등등에서 뭐 수십만 개의 그 만점의 그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재 그것을 대만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B-29라고 큰 비행기죠. 그게 몇십 대가 동원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좀 그거 가지고 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전쟁은 놔두고 그 뭐 문화재 옮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랬지만 또 중국의 정통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에서 장개석의 그 행위를 또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공식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이지 그 중화인민국 모택동가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가 단 한순간도 돼본 적이 없었다 이거. 왜 그 지들의 국토의 일부냐 이거야. 다만 그것은 국공내전으로 장개석의 중화민국이 영토였는데 대륙을 잃고 밑에 이제 쪼그라져서 한 대만을 왔던 것에 불과하지 지 영토는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 중국은 옛날부터 대만뿐만 아니라 신장 지구니 뭐 위그르니 뭐 이런 그 옛날 저쪽에 그 히말라야 산맥 쪽에 그 조그만 나라들 있죠. 그 나라도 옛날부터 전부 지들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허구성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의 중국과 중국 정책과 원칙은 별개다 이거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하나의 중국, 소위 원 차이나 팔리시는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왜 다르냐? 중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르면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부속 영토이므로 하나의 중국에 흡수되어야 한다 하고 주장을 하는데, 반면에 하나의 중국 정책이란 양안의 해안 양안 관계를 현상으로 유지한다는 전제 위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현실적으로 채택하는 실용주의의 외교 정책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유엔에서 특히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서 대만이 회원국으로부터 승인을 쫓겨났죠. 그렇지만 대만이 중국의 한 부속 영토라고 유엔이 한 번도 단언해 본 적이 없다 이거죠. 그렇게 대만에 대한 전략적 애매함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만의 인구는 2,400만입니다. 호주와 그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비슷하고 군사력은 세계 23위입니다. 민주적 선거로 정권을 창출하는 유엔 회원국 190개의 나라, 그 어느 나라도 견줘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독립적인 정체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대만의 주의가 독립국이 아닌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유엔 회원국이 아니라 유엔 회원국에서 쫓겨났다는 바로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만을 침략하여 무력으로 점령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대규모 국제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보다 더 큰 국제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전쟁을 막기 위해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번에 분명하게 대만 수호를 미국의 중요한 외교 정책의 첫 번째 대목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대만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끄떡하면 뭐 불용치회하고 뭐 잘못하면 뭐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상습적으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외교 실무진이 기죽을 거 없다. 이제야말로 새로운 논리와 역사적 배경을 참작해서 중국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논리와 어법과 정책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면 고려 때 거란이죠. 그런 제 세력을 세치혀 하나로 다스린 고려 유명한 서희가 있지 않습니까? 싸움하지 않고 자기들의 주권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런 외교의 영웅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타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중공과 미국이 핑퐁 외교라는 걸 벌려가지고 그 주구장막을 걷어내는데 헤니 키신저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국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 전술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중국 대사라마 권영세 씨가 했을 거예요. 권영세 씨가 그때 이제 뭐 중국에게 뭐 좋게 하려고 했는지 아첨을 하려고 했는지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천안문 광장에 올리는 그 예우를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앞으로 평가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일세를 그렇게 정리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하나의 소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에서 우리나라 수입 전선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경제를 좀 혼돈의 구렁텅이에 빠지려고 압력을 많이 넣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출 전선의 다변화, 그리고 수출 품목의 다변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관계가 오게 된 데는 미국과의 친밀도 때문에 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도 압력을 넣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드타임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당신들 뭐 열어줘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보상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 칸을 안 해주냐, 이런 거 가지고 또 여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열고,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사용하면 이 난국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미일 안보 체제, 인도를 포함해서 인도 태평양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서구러파에서 서유럽에서 서유럽 전선을 서부 전선에 이상 없다는 옛날 말 있죠, 영화에.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나토가 30여 개국이 탁 포진하고 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진하는 러시아, 그리고 이쪽에 동쪽에서는, 동아시아는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중국을 커버하고 막는 인도 태평양 체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사실은 우리 국민의 마음에는 뭐 100%는 아니지만은 상당한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왜 핵 문제에 대해서 그냥 뿌리를 뽑지 않고 뭐 했느냐 그러지만, 외교라는 건 그렇게 일방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와싱턴 선언하고, 이번 선언이 정치적 동맹, 군사적 동맹, 문화 동맹, 기술 동맹, 정보 동맹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다변화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발상이에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우선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돼야 하고, 미국도 도와줘야 하고, 그러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국내적으로 우리 국민이 단합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중화사상적 사고방식을 없애야 하는 거야. 중국하고 우리가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떼거리가 많다는 거 외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하고 떨어질 게 뭐 있습니까?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중 일변도, 옛날에 그 친명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화 사상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역사를 왜곡시켰습니까? 청나라의 누르하치가 일어나는 라이징 파워인데, 한국의 구닥다리 한학자들은 그건 생각하지 않고 신명만 열심히 망해가는 명나라만 붙들고 앉아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인조가 저 삼전도에 가서 머리를 9번이나 부닥치면서 신하의 예를 다하는 그런 국가적 치욕을, 민족적 치욕을 당했어요. 그것은 흐르는 세계사의 조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정책 집행자들이 지혜와 예지와 앞을 내다보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단합이 필요하지만 외교적으로는 일단 미국과의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차원에서는 분명한 일진보를 했고, 이제 남은 것이 내일 모레 5월 7일인가 8일인가 오는 기시다의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쉽게 하면 국민들이 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고 하지만, 한일의 공동 번영의 시대를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꿀릴 거 없습니다.
꿀릴 거 없고, 과거에 그 문제를 사과하고 유감을 표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빌리 브란트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예전 폴란드에 가서 막 그 기념비에 무릎을 꿇고 나치의 만행을 사과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그리고 전 세계를 많이 감동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일본 애들은 좀 더듬해 신통하지 못해요. 그러나 옛날 하토야마 그 수상 있죠, 전 수상. 굉장히 친한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10수년 전에 한국에 와서 저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하기 대단히 어려운 걸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지나고 더 해라 이러고 한다고. 위안부 돈 더 내라, 무슨 징용 돈 더 내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에는 약간 창조적인 초월과 극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시다 수상이 어느 걸 가지고 한국이 절대로 일본에게 이제 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그것을 담당을 확실히 하고 경제력도 만만치 않고 군사력도 더 세고 문화적으로도 일본에게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응? 그리고 한국의 젊은 애들 옛날 뭐 어지간하면 전부 도다이 동경대학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학생들이 전 세계 좋은 대학 다 가고 있어요. 미국의 나선이 뭐 실리콘밸리니 한국 인재들이 드글드글해요. 꿀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한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관민이 합세하는 그런 자세가 이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 한민족의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도 그냥 이재명이니 뭐 송영길이니 뭐 그런 얘기만 한참 하다가 보니까 오늘은 좀 중국을 좀 일망타진하게 해서 중국의 저 완용빈의 저 싸가지 없는 대변인의 발언이라든가 신강 중국 외교부장 이런 사람들 한방 서면서 요새는 보니까 또 여기 온 중국 대사도 보아니까 상당히 거만해. 태도가. 그리고 이 사람이 가만히 보면 옛날 무슨 뭐 조선조 말에 그저 얀시카이라고 있었죠. 그 나이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21~22살 되는 사람이 고정 앞에가 탁 말 타고 내려가서 거기도 딱 버티고 내려서 거만하게 하고 무슨 중국 측사가 오면 별소리 다 하고 꼭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 틈틈이 불러서 항의하고 안 되면 소환시키세요. 그런 애들. 예?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 이 사람 우리 당신들 대사로 적당한데 우리가 출국 조치하겠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로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결기와 강기를 가져야만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끌어갈 수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10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매일 하고 싶습니다만 매일 하는 게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월수금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날씨가 너무 좋고 그래서 그냥 내친김에 그냥 한번 하고 격가지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뭐 지금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윤석열의 그 어떤 국정 수행, 국내 정치에서 뭐 그냥 태용원이 무슨 김재원이 이런 사람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이것은 예를 들면 윤석열의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렸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발칵하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의 직접 엄명이 없이는 저렇게 징계위원회까지 가고 자시고 할 건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한 정당 안에서도 어떤 외교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예? 아니 그 사람이 거기서 역적 모의하자는 것도 아니고, 요새 정봉훈 목사 그제 광주에 가서 한 연설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오늘 아침 처음 들었습니다. 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고 뭐 엊그제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어물어물하게 답변을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어서 어물어물하게 예언을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우리 국내 정치의 쟁점입니다. 예? 어떤 문제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혜롭게 잘 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뭐 쫓아내면 다 쫓아내세요. 우리가 다 수고해가지고 국민적 영웅으로 만들 준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유주의 우파 정당을 만들어서 이 정권에 어떤 것이 더 역사적으로 공헌을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을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 하는 생각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뒤는 조금 줄이고 오늘 이만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